그래, 이 근처에는 으스스한 곳이 많지. 바텐더가 오래된 걸레로 유리잔을 닦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문제는 너희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걸 견딜 수 있겠냐는 거야. 물론 그들은 아이들이 아니었다. 요한은 28살이었고 니나는 26살이었다. 둘 다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온 배낭여행객으로 미국 전역을 도는 일생일대의 여행을 하며 직접 비용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미국만큼 할로윈을 제대로 즐기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고, 그래서 일부러 10월 중순에 여행을 오기로 한 것이었다. 최대한 으스스한 곳으로 부탁해요. 요한은 $20 지폐를 카운터에 내리치며 맥주 한 잔을 더 달라고 손짓했다. 바텐더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그가 독일인들을 좋아하는 이유였다. 그들은 정말 술을 잘 마실 줄 알았고 항상 술에 쓸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올드레이디 메이플이 마을에서 유령의 집을 운영해. 그가 말했다. 지역 극단 사람들이 유령이나 괴물, 살인마 같은 분장으로 꾸미고 나온대. 꽤 재미있다고 들었어. 니나가 맥주를 다 마시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좀 약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래, 요한이 끼어들었다.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좀 더 강렬한 걸 보고 싶어. 그는 독일인이 생각하는 강렬한 것이 뭔지 곱씹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냥 맞장구 치며 그들에게 지역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정말 무서운 걸 원한다면 동네 외곽에 있는 폐허가 된 모텔에 가서 그 모텔의 유령 투어에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했다. 유령 투어? 라고 요한이 다음 맥주를 받으며 말했다. 거긴 누구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바텐더가 웃으며 말했다. 더 좋은 질문은 누가 거길 안 떠돌겠냐는 거지. 그곳은 1800년대에 문을 연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물론 그때는 살롱이었지. 레드 네드 히콕과 식스건즈 베리 사이에 유명한 총격전이 있었어. 베리는 네드의 동생이 포커를 치고 있을 때 바로 뒤로 다가갔지. 콜트 권총의 총구를 그 불쌍한 남자의 머리 뒤에 들이댔지. 그의 마지막 생각을 테이블 위에 산산이 흩뿌려버렸지. 어떤 밤에는 아직도 총의 공이가 젖혀지는 철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니나가 이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어. 흥미로워했지.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바텐더는 다시 잔을 닦기 시작했어. 1930년대에는 매드 조니 사건이 있었지. 그는 자신을 소설가라고 생각했던 은행원이었어. 항상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고 방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오래된 스미스 코로나 타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자신의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그 모텔에 1년 동안 방을 빌렸지. 물론 그의 책은 동네 서점에서 찾을 수 없지만 그에 관한 책은 몇 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그들의 호기심이 자극됐지. 시간은 있었지만 방해 요소들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어. 그는 다른 방의 투숙객들에 대해 모텔 매니저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했어. 심지어 그 당시 실제로 비어있던 방에 대해서도 말이야. 조니는 그 책을 쓰려고 애쓰다가 완전히 미쳐가고 있었지만 돈은 여전히 잘 내고 있었으니 그를 쫓아낼 이유는 없었지.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다른 투숙객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도리로 때려 죽였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어. 꽤 괜찮은 이야기였지만 독일인들은 이미 조금 지루해하고 있었어. 바텐더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공짜로 들을 수 있다면 굳이 유령 투어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들에게는 미국은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가능성의 땅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으스스한 이야기보다 조금 더 무서운 것을 원했지. 너희들은 정말 스릴을 즐기는 애들이구나. 바텐더가 물었어.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만은 꼭 명심해. 무서움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위험에 처하는 것은 다르니까. 그래서 단 한 번만 경고할게. 이 마을 밖 숲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는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어. 마치 아이에게 존재조차 몰랐던 쿠키 단지에 손을 넣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제 그 숲은 지도에 표시된 셈이었지. 그가 그걸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 이제 두 명의 배낭여행객이 해질 무렵 그 숲을 향해 올라가게 될 것이란 걸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완전히 옳았어. 해가 지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마을에서 몇 나이를 걸어 이곳에 도착했고 무거운 배낭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울창한 숲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 바텐더는 숲이 왜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궁금해졌어. 이건 마치 미국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야. 요한이 거의 기대에 떨며 말했어. 그들이 숲속으로 계속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어.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도 탁하고 거의 곰팡이 냄새가 났었어. 바텐더의 경고가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어. 그는 왜 이곳에 올라와 소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면 안 되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애매하게만 말했지. 그는 다른 끔찍한 유령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줬는데 왜 이곳에 대해서는 침묵했을까? 그때 니나가 목청껏 비명을 질렀다.
요한은 돌아서서 니나가 땅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얼굴을 땅에 파묻은 채 누워있는 노인의 벌거벗은 시체가 있었다. 상처의 흔적은 없었지만 둘 다 그 남자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맥박을 짚어볼 필요조차 없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해. 요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럴 수 없어. 니나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나무 몇 그루가 모여있는 곳 근처에 처음 시신처럼 벌거벗은 채 엎드려 있는 또 다른 시신을 가리켰다. 그 후로 마치 둑이 무너진 것 같았다. 숲 깊숙한 곳에는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모두가 다양한 상태로 옷을 벗은 채 엎드려 있었다. 요한과 니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거의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이건 내가 읽었던 미국의 죽음 숭배 집단 중 하나임이 틀림없어. 니나가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요한. 요한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어두워졌다. 그들은 어느 쪽으로 들어왔던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들 주위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끔찍한 학살이 벌어진 현장처럼 보였다. 둘 다 이미 이 장면이 살아서 나간다 해도 평생 머릿속에 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건 너무나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숲에 완전히 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모든 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요한과 니나는 침입자들의 소리를 재빨리 들을 수 있었다. 여러 쌍의 발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을 때 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가장 가까운 나무 뒤에 숨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지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약 20명 정도의 남자들이었다. 모두 약간 구식처럼 보이는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어두운 바이저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마치 옛 소련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볼 법한 모습이었다. 그 남자들은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듯한 태도였다. 니나와 요한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남자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시신을 들어 올려 배낭여행객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으로 옮겼다. 다른 남자들은 나뭇가지와 불쏘시개를 주워 모아 그것들을 큰 격자 모양으로 정리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성냥을 켰고 곧 나뭇가지와 마른 잎, 나뭇더미는 거대한 모닥불이 되었다. 다른 남자 몇 명이 시신들을 그 위에 쌓기 시작했다. 요한과 니나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었다. 만약 여기 남는다면 그건 죽음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숲을 수색하는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볼 때 그들이 이곳에 머문다면 결국 들키고 말 것이다.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이 시야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신을 끌고 와 태우는 틈을 노려 그들은 잠시 기다렸다. 신호가 떨어지자 그들은 나무에서 벗어나 구원이 되어줄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그들이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의 품속이었다. 이를 방해하고 있군. 그 존재는 한치의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불쾌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인데 이 장면이 보기보다 덜 불쾌하면서도 동시에 더 불쾌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모순은 SCP-792, 애정을 담아 시체농장이라 불리는 SCP-792의 경우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쌍한 요한과 니나가 방금 겪은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요한과 니나는 그 숲을 떠나라는 경고 신호를 몸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실제 삶은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지만 스트레스와 불안도 무시하기 쉬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늦게까지 깨어있고 한 가지 일을 더 해내려고 했으며 에너지가 바닥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예민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그런 신호를 더 일찍 알아차리고 당신을 그 반복되는 사이클에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재정비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BetterHelp는 이러한 경고 신호에 대응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퀴즈를 풀고 빠르게 자격을 갖춘 치료사와 매칭된 후 전화, 영상, 문자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사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추가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BetterHelp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앱스토어 평점은 5점 만점에 4.8점입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betterhelp.com/drbob으로 접속하시면 첫 달 치료비의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후원해주신 BetterHelp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체 농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밝힐 수 없는 미국의 한 마을 외곽에 4km에 달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언제든지 3,700에서 4,500에 달하는 옷을 입지 않은 인간 시신들이 다양한 부패 상태로 엎드린 채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SCP-792-1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후에 시신이 이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대신 1년에 걸쳐 땅 속에서 천천히 솟아올랐으며 인간의 살과 근육 조직과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뿌리 같은 식물 구조물로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왜죠?
이렇게 이상한 것을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처음 발견했을 때 매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하죠. 민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위험한 생물학적 요소가 숲에 있다는 명목으로 이 변칙 현상을 둘러싼 임시기지가 곧바로 세워졌습니다. 더 많은 시체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경이로워했고 다음 시체가 어떤 해답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의 첫 사례 연구를 보고 요한과 니나가 만난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이 재단 요원들이었고 요한과 니나가 그들의 연구를 방해했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추측입니다. 그 남자들은 사실 진짜 남자들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들 역시 이상 현상의 일부였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SCP-7M9-2는 단순히 시신만 생성하지만 9월 2일령부터 10월 31일령 사이에는 우리가 SCP-7M9-2방이라고 부르는 개체들을 생성합니다. 얼굴이 가려지고 전신 방호복을 입은 그 신비로운 남자들이 렌즈 연못의 진흙탕과 수렁 속에서 기어 나오죠. 그들이 완전히 올라오면 그들은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은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낳는 하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 맞춘 듯한 그룹으로 돌아다니며 각각의 시신을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연못 쪽으로 옮겨서 천천히 물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가라앉게 합니다. 이것이 더 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신의 약 10분의 1 정도는 땅에 남겨두고 방호복을 입은 존재들이 장작을 모아 거대하고 인상적인 모닥불을 만듭니다. 모닥불에 불이 붙으면 남아있는 시신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고전적인 매년 반복되는 변칙적인 의식이지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대체 목적이 뭘까요? 대단히 SCP-792 이 변칙 개체들의 지각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그들은 당연히 이들이 시체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대1 대화를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두 명의 크고 건장한 재단 경비원에게 벨트에 전기봉을 차고 부드럽게 현장 내 임시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하게도 저항하지 않았고 곧 많은 질문을 준비한 수석연구원 존 라우트너 박사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흥미롭게도 왜 저와 대화하고 싶으셨나요? 거절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분명히 저와 제 인원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한데 왜 입을 연 건가요? 그 개체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대답을 직접 조립해서 그 어두운 바이저 뒤에 있는 아마도 입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고 거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우리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전이었죠. 라우터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은 농사 짓는 거잖아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마치 맥락이 완전히 자명하다는 듯이요. 라우트너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네, 그건 이미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는 그런 식의 좀 더 실존적인 질문이 이 유난히 솔직하고 과묵한 변칙 개체들의 입을 열게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곧 드러났습니다. 그 존재가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한 번의 침묵이 흐른 뒤 이번에는 그 존재가 조금 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드로 향하는 자들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누가 합당한지 누가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한다. 합당한 자는 이사드로 데려가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타괴한다. 적어도 그건 진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당신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작물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라우트너 박사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 인터뷰는 입을 열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조금 더 도전적인 어조로 그는 물었다.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는 다시 한번 멈칫하더니 말했다. 죽음은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선물이다. 그 말의 표현 방식에는 라우트너 박사의 목덜미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착함을 되찾은 뒤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까? 그 존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들이 이사대에 환영받을 수 있었던 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연구가 그들이 안식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데려갈 수는 없는 겁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 존재는 일어서서 간단히 말했다.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SCP 재단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냥 떠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 중 한 명에게 모호하게라도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후라면 더욱 그렇죠. 덩치 크고 건장한 경비원들이 저항하는 존재를 붙잡아 근처의 격리실로 끌고 갔고 그 존재는 그곳에 3시간 동안 머물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SCP-792 구역을 아무리 수색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 존재는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는 당시 제가 맡은 사건이 없었던 터라 저에게 전달되었고 라우트너 박사는 그 존재에 기이한 횡설수설에 대해 제 2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라우트너 박사에게만 그것이 기이한 횡설수설이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사건의 나머지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다루고 있던 것은 영혼 인도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신화에 대한 저만큼의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심령 안내자란 인간의 영혼을 물리적 세계에서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대중문화에서의 저승사자나 고대 그리스 신화의 벳사공 카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존재들은 삶과 그 이후를 잇는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SCP-792 구역에 있는 존재들 중에는 자신의 임무에 특히 적극적인 이들도 있습니다. 라우트너 박사가 인터뷰한 존재의 말에 따르면 시신농장은 진정한 사후세계의 로비와도 같은 곳으로 최근에 사망한 영혼들이 모여 이런 움직이지 않는 식물 차원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 존재들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의 신들이 갈대의 들판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저울질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사후세계의 안내자들이 그 사람이 이 사대의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의 시신은 연못에 안치되어 그 깊은 곳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영혼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시신은 모닥불에 던져져 영원히 불타 없어지거나 대부분의 종교에서 지옥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추정됩니다. 제가 이 이론을 라우트너 박사에게 전했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창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SCP-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에 쉽게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불멸의 영혼에 운명을 줄 수도 있는 변칙 존재를 괴롭힐 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 혹시 모르니 누구도 SCP-792 이 개체들의 실제 활동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신 그는 해당 위치에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한 후 대신 전적으로 외곽 경계에 의존한 격리 방식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구역은 이제 높이 4m의 전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맨 위에는 면도날 철조망이 감겨 있습니다. 내부의 시체 농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단 하나뿐이며 항상 여러 명의 무장한 재단 요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매주 점검되지만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특별한 기간 동안에는 내부의 모든 것이 그 존재가 로트너 박사에게 요청했던 대로 그대로 방치됩니다. 자녀를 잘 대하라는 조언이 현명한 것처럼 결국 어떤 요양원에 가게 될지 자녀들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지역의 사신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들 앞에서 몇 분만 경솔하게 굴어도 당신에게는 영원한 대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SCP-재단이 관리하는 다양한 변칙적인 시체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호수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작은 마을 SCP-385에 관한 제 영상 파일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